이 보고서가 전 세계적인 지식계를 강타해가지고 3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되고 3천만 부 이상 팔려나가면서 성장의 한계를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인만큼 자원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면 지구가 5개 있어야 된다. 지구 한 개의 미국인처럼 살려면 인구가 15억을 넘으면 안 된다. 생각해보면 저출산이라는 게 지금의 환경을 적응하기 위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고, 그러면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살기 좋아지는 거죠. 살기 좋아지는. 예.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 더 좋은 사회를 향해서 이동하는 과정이라는 거네, 저출산.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또 제일 좋아하시는 그렇습니다. 이야기 들을 시간이 왔습니다. 네. 저희 채널 이름을 요즘 시빌라이제이션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주말만 되면 네. 이것만 기다린다. 가끔 저희가 뭐 녹화 진도 때문에 한 편씩만 올리는 주가 있는데. 그럴 때도 있는데. 너희는 지금 할 걸 해야지 왜 2편 안 올리고 한 편만 왜 올리냐? 약속을 안 지키냐 댓글이 있어서 우리가 어디 하여간 뭐 감사한 네. 일인데요. 언더스탠딩이 잘 돼야 그렇습니다. 이런 거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시죠? 네. 네. 자, 오늘도 이어서 오늘은 청년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청년 최근에 요런 책도 청년이 없는 나라. 요런 책이 또 나와서 예. 한국은 과연 망했는가? 도발적이다. 야. 예. 네, 이런 서울대학교. 이야기를 오늘 이어갈까 합니다. 예. 김태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늘 말씀해 이 청년이 주신 없는 나라라고 하는 건 청년이 없다는 건 노인이나 애들만 있다는 거고 뭔가 인구 구조에 큰 문제가 생겨 버렸다. 그렇죠. 라는 뜻이겠죠. 예. 그러니까 애들이 없으니까 청년이 없고 청년이 없으니까 노인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힘들고 네. 그런 거죠. 예. 노인만 있는 나라. 예. 저출산 문제인데 야,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뭐. 그 누적된 인구의 결과라서 이게 뭐 예. 특별하게 작년에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겨 먹어 버렸는데 우리가 인구 구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우리도 종종 들었어요. 저출산이고 고령화고 하다 보니까 뭐 고령화 할아버지 할머니의 문제도 치열하고 또 여기서 인구 줄어드는 문제도 치열하고 뭔가 교수님은 어떻게 좀 뭔가 좀 다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귀에 있게 잘 들으신 출산율이 0.7대로 떨어졌다. 예. 이것은 OECD 전체 중에서 꼴찌다. 그리고 OECD 평균의 반밖에 안 된다. 이거는 초저출산이 합계 출산율 1.3인데 예. 초저출산의 반밖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심각한 위기다. 이렇게 수없이 들으셨죠. 예. 근데 너무 듣다 보니까 이제 식상해져 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절실한 위기라고 느끼지 않는 게 더 큰 위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저출산 속도가 제일 빠른데 원래 밖에서 보면 잘 보이는 법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그 인구 문제 연구소에 아주 그 인구학자로서 그 명성이 있는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한국은 지구상에서 최초로 사라지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지 벌써 오래됐어요. 예. 이게 2006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IMF하고 총재를 지내고 지금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그 크리스텐 라가르트 이 책임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한국을 뭐라 그랬냐면 집단 자살 사회다. 야. 듣기만 해도 등골이 섬뜩한 얘기죠. 예. 이분이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걱정스러워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너무 출산율이 낮으니까.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죠. 뉴욕 타임즈에서 그 유럽의 봉건 사회가 패스트 흑사병 때문에 완전히 붕괴가 됐거든요. 예. 그때 뭐 지역에 따라서는 거의 반 가까이 인구가 줄어들고 적게 주는데도 4분의 1, 3분의 1 정도는 다 줄어들고 그래서 사회가 붕괴됐는데 뉴욕 타임즈에서 한국이 사라지고 있다. 이 흑사병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그저 세계적인 그 유튜브죠. 독일계 유튜버인데 여기 크루스 게작트라는 데서 사우스 코리아 이즈 오버. 한국은 끝났다 이제. 아이고. 이제 뭐 희망도 없고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언론에서 몇 번 실어 나르고 조금 관심이 있다가 또 그냥 사그라들어버려요. 그래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고령화가 빠르고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소멸한 나라다. 이러니까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기존의 국가 예산 중에 저출산 고령화하고 관련 있는 걸 다 모아서 그냥 저출산 고령화 예산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실제로는 저출산 고령화에 크게 도움도 안 되는 뭐 그 아동 관련, 청년 관련 모든 예산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름은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 계획이라는 건을 만들고 새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기존의 예산들을 이름이 비슷한 것을 다 끌어모아 보니까 이게 저출산 예산이더라. 엄청난 액수가 됐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출산 고령 사회 예산이라고 부르는데 15년 동안 380조 5천억 원을 썼는데 출산율은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0.7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처참한 실패죠.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 한쪽으로 보면 국가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한 거고 예.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진짜 저출산이 뭔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비하지 않고 기존의 예산을 그냥 이름표만 바꿔단 그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지원은 필요하지만은 벌써 이미 1년에 50조 원 이상 이 저출산 고령화 쪽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문제 실체에 대해서 올바른 진단을 해서 혹시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지 있는 건 않나? 아닌가? 예, 이걸 점검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하려면 선진국 사례를 보고 따라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선진국 사례를 많이 공부했죠. 예.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출산 고령화에 돈을 집어넣으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어린아이를 많이 낳게 하려면 낳은 어린아이들을 기르기 쉬워야 된다. 예, 보육해 주는데 국가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키우기가 힘드니까. 예. 근데 유럽에서 보면 이 공공 돌봄, 이 보육원이라든가 이런데 돈을 많이 투자한 나라하고 예. 출산율이 높은 나라하고 달라요? 꼭 일치되질 않아요. 어. 그러니까 공공 돌봄이라는 게 이 출산율 제고에 큰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로 비용을 보조를 해줘 봤더니 예. 출산율이 어떻게 달라지다. 그랬더니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결혼 문제도 도와주고 출산 문제도 도와주고 그랬더니 출산율이 좀 올라갔다.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이거는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라. 그러니까 진짜 프랑스의 출산율이 올라갔는데 프랑스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은 게 아니라 알제리의 이민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더라. 이런 세부 결과가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니 예. 알제리계 이민 여성들은 그럼 지원을 안 해줬으면 조금 덜 나았을 그렇죠. 그룹인데 예. 뭔가 톡 건드려준 효과는 있는데 예. 근데 프랑스 여성들한테는 실제로 큰 도움은 안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출산 비용을 보조해주는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회의하게 되죠. 이 그래프는 제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갖고 온 그래프인데 예. 세계 각국이 이제 패밀리 프렌들리 스펜딩이 그러니까 가족 계획 정책에 쓴 돈 예. 액수하고 실제 출산율하고를 비교해 본 거거든요. 예. 근데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돈을 적게 쓴 편입니다. 그리고 출산율은 더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맨 오른쪽이 우리나라네요. 그렇습니다. 예. 초록 파란색 그래프는 가족 쓴 돈, 뭐 쓴 돈. 보육 이런 데 쓴 예산의 예. 그래프니까 우리도 뭐 많이 꽤 오르긴 했습니다만 금액으로 많이 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이라든가 핀란드처럼 1인당 많은 액수를 썼으면 출산율이 올라갔을 거냐? 그건 아니고 아니다. 많이 조금 덜 떨어졌을 수는 있다. 예.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스페인을 보면 우리보다 돈을 적게 썼거든요. 예. 그런데도 우리만큼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거구나. 우리가 돈을 써서 출산율을 높인다는 것은 별로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다. 그런 아니다. 근데 여기에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임기에 있는 청년들, 젊은 가족들한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명분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많이 드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그걸 듣고. 그래서 그 돈이 없는데 아이를 낳는 데 대한 죄책감 같은 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출산율 대책이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오히려. 예.
그래서 이게 왜 역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는데 과거에 우리보다도 훨씬 가난했을 때 출산율이 훨씬 높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잘 살거든요. 그때보다 준비가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부모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돈을 써도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 현상을 막을 수 없는 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인 전 건데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뭘 해야 되니까. 예. 그럼 이거 그냥 가만 냅둘 거냐? 그렇죠. 그 있는 예산을 어쨌든 이런 데다 좀 써. 예. 그래서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그렇습니다. 저게 말이 예. 안 된다는 거네. 마치 예. 그런 거잖아요. 청년들이 월세를 낼 돈이 없어. 그래서 힘들어해.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이면 월세를 매달 지원해 50만 줄게. 원씩 지원해 준다라고 정책을 매기면 청년들이 그때부터 그 자기 공간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의 청년용 월세가 50만 원이 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예. 다 50만 원씩 나눠주면. 예. 그러니까 저거 저출산 대책도 이것저것 많이 해줬겠지만 그게 그냥 전체의 눈높이를 또 올려버리고 그건 디폴트가 되고 또 나는 이걸 못 해주네. 예. 이제 뭐 그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지.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도와줘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하도 그 인플레이션도 심하고 집값 주거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이 인터뷰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젊은 사람들이 1억 줘도 아이를 안 낳겠어. 예. 1억 정도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거 가지고 집도 못 구하고 보육원도 못 찾고 사립 유치원에도 못 보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럼 한 2억씩 주면 되지 않느냐. 말하기는 쉽죠. 근데 1인당 2억씩 준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1년에 25만 명 정도 태어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출산율을 이제 그 우리가 기대하는 그 적정선, 그러니까 2.0은 아니지만은 학계 출산율 1.8까지 올리려면 1년에 50만 명이 태어납니다. 예. 그럼 50만 명한테 2억씩 주면 1년에 100조 원이 필요해요. 음. 근데 우리나라가 1년에 100조 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액수예요. 어떤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출산율을 이런 방법으로 지원했더니 출산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저런 방법으로 지원했으니까 조금 올랐습니다. 이런 아주 단편적인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예. 그걸 보고 계속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정책 효과보다도 문화라든가 다른 부분에 다른 효과가 도미네이트 한다는 거죠. 더 강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건 소득 수준이나 뭐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거와 무관하게 그냥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맞지. 그쵸. 많이 낳는 먹지. 분위기. 그렇죠. 그냥 분위기. 그런 전통과 예. 학습과 뭐 인종적인 또 살던 나라 국가별로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전통 그런 게 도미네이트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은 지자체장들 뭐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분들께서 아니 우리 지금 지자체에 젊은 사람들이 집이 없는데 예. 이걸 집을 줘야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린벨트를 풀던 뭐 공공주택을 짓던 해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주거를 제공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서울은 넘쳐나고 지방은 다 죽어가고 빈집투성인데 젊은이들이 서울로 더 모여들죠. 그래서 수도권 집중도가 올라가면 경쟁이 더 치열해지죠. 그래서 이 국토 불균형 개발이 훨씬 더 지금 조장되고 있다. 오히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아주 그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 국민한테 다 100만 원씩 지원해도 격차는 못 없앤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골고루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될 테니까. 그게 누구도 그러던데.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서로 잘 아니까 예. 좀 자꾸 비교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유치원을 정부에서 공짜로 다 보내줘. 예. 그러면 사립 유치원, 영어 유치원 보내는 애들이 좋아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나는 그걸 못 해주네. 예. 지금 비교라는 건 정말 금지해야 될 것 같아요. SNS를 금지해야 돼. 요즘에 제가 SNS 때문에 문제예요, 문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달리기. 예, 장거리. 예. 그 러닝화를 하나 누가 선물을 해줬어요. 네. 좋더군요. 예. 네. 내가 평소에 신던 운동화랑은 차원이 달라 쿠션이. 좋아. 예.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아서 야 이런 러닝화가 많을 거 아니야? 한번 구경 가보자 해서 나이키, 아디다스, 아식스 구경을 한번 쭉 하고 왔더니 더 좋은 게 불행해졌어 다시. 더 좋은 게 너무 많고 내가 못 뛰는 게 운동화 때문인 것 같고 나는 러닝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야. 예를 들면 약간 후진국일수록 비교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뭐 아닐까요? 그런 측면도 약간 있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예. 더 비교하고 교육도 많이 받고 예. 내가 못한 거에 대한 그 자괴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본성은 바꿀 수 없는데 이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그러게. 나갈 수 있느냐라는 예. 게 정책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사람은 주어진 상수니까 바꿀 수 없거든요. 그렇지. 예. 대한민국 국민을 외국 국민으로 바꿀 수 있던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교하는 그런 특성이 사실은 또 다른 면에서는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경쟁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심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쟁력과 장점을 살리면서 이 단점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게 어려운 문제. 저출생 정책이죠. 우리는 유독 또 경쟁심이 예. 심한데. 그래서 이민 받자는 얘기도 나오죠. 아 그렇죠. 예. 그냥 근데 이민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한 손쉬운 번에. 해결책이 이민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미국의 그 92년도에 그 로드니 킹 사건이라고 인종 폭동이 일어나서 코리아타운이 완전히 잿더미가 됐지 않습니까? LA 때. 예. 아, 그때 정말 가슴 아팠죠. 그 미국 이민 가가지고 정말로 힘들게 이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하룻밤 사이에 재산을 확 다 날려버렸습니다. 아하. 잿더미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사진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한국 젊은이들이 총으로 무장하고 옥상에 올라가고 예, 자경단을 조직한 얘기가.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인종 사건이 생기는 게 왜 그러냐면 흑인 인종 문제 때문이거든요. 근데 흑인이 미국 인구 중에 몇 퍼센트냐? 13%가 안 돼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이 인종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사회적으로 보면 불치의 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몇 년 전에 프랑스에서도 알제리계 소년이 하나 교통사고한테 사살당해가지고 예.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고 이 폭동이 이제 독일로 뭐 유럽 내에서 한번 열풍을 불었죠. 그러니까 이 이민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얘기는 누구나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갈등이 해결이 예.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분야에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 이민을 받는다. 이거 아주 좋습니다. 아니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조선 산업에 아주 우수한 기능공, 용접공이 없어서 이민 받는다. 이런 거 좋죠. 예. 그런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준으로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인종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인종 문제라는 게 과거에 제국주의를 경영하면서 예. 그 노예 제도를 해가지고 엄청난 폭리를 취한 그 사람들한테 그 폭리를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후손들이 치러야 될 응당한 대가다. 일종의 비용이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정말로 잔인한 방법으로 예. 식민지를 경영하고 노예 제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국부를 쌓거든요. 예. 그걸 전부 물려받은 게 지금 이 선진국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나쁜 짓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런 국부를 쌓지도 않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 이민을 많이 들여와가지고 인종 문제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후손들한테 정말 못할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수용성이 높으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좀 받아서 지내다 보면 괜찮아지지는 않을까요? 아마 이게 워낙 굉장히 없었어. 없었으니까. 예. 굉장히 서서히 오래 가면 모르겠는데 예. 이게 속이 몇십 년, 몇백 년 단위로 이렇게 들어오면 인종 문제가 안 생긴 지역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예. 근데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종 문제가 있을 걸로 예상은 돼요. 예. 근데 저출산을 놔두는 건 답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방법이 이게 베스트는 아니지만 차악. 그냥 차악. 이민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사회는 굴러가야 하니까. 근데 이제 차악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작용이 크다는 거죠. 유럽도 그럴 줄 모르고 효과에 받았다가 비해서. 후회한다잖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어려운 건가 봐 저게. 예. 우리 그 중국에 있는 조선족, 우리 동포죠. 예, 원래는 예. 국적은 지금 중국이지만 그런 분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돌아가서 반한 인사로 음. 아주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수용성이 좀 떨어지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화상도 자세히 보면 예. 이민 문제로 이것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없다.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손쉬운 해결책은 좋은 해결책인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예. 그래서 이민으로도 해결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이 그 저출산 문제, 저출생 문제에 대한 가정도 잘못됐고
진단도 잘못됐고 처방도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선진국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이 성공한 적은 없다. 네, 그런 이렇게 케이스는 보이죠. 없죠. 그러면 그럼 뭐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뭐냐? 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허. 그러니까 등산 가가지고 왜 길을 잊어버려서 뺑뺑 돌면 숲속에서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무조건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넓게 조망을 해보면 해결책 뚫고 나갈 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밀림 속에서 길 잊어버리면 무조건 제일 높은 봉우리로 올라가서 전체 지형을 훑어보라. 예.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인류 문명사를 한번 볼 것 같으면 리처드 도킨스라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쓴 분이 있죠. 예.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보존을 위한 생존 기계다. 어떻게 유전자를 잘 보존해서 퍼뜨리느냐 이게 절대 목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알을 낳아서 잘 돌보지 않는 어류나 양서류는 알을 무지하게 많이 낳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죽고 잡아먹히고 그래서 몇 개 못 살아남거든요. 근데 포유류는 애를 낳아서 젖먹이고 키우고 잘 키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애를 조금 낳죠. 예. 그래서 인류도 생존 확률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적응해 왔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하니까 둘 낳으면 둘이 계속 그냥 살아남으니. 그래서 이제 동물 행동학자 존 칼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큰 생태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 좋은 생태계를 거기다 쥐를 집어넣었어요. 예. 그랬더니 쥐들이 살기 좋으니까 번식을 계속해서 개체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어느 이상 개체가 늘어나고 경쟁이 많아지고 먹이 구하기가 이제 싸워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자진해서 출산율을 줄이더라는 겁니다. 서서히. 생쥐들도. 예, 생쥐들도. 그래서 다른 동물학자가 새도 그런가? 그래서 새를 가지고 실험해봤더니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 번의 실험에 걸쳐서 이 생명체는 이 자손 번식 DNA를 이 세상에 퍼뜨리는 걸 목표로 이렇게 하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살기 힘들어지면 예. 출산율을 줄여서 경쟁의 강도를 낮추는 이런 적응력이 있더라. 예. 그걸 찾아냈죠.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 그러면 인간도 그러냐? 근데 이제 인간은 실험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과거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경우를 보니까 아주 고립된 생태계에서 인간도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그 이스터 아일랜드라고 예. 태평양 중간에 아주 멀리 떨어진 그 고립된 섬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사진에서 보면 모아이라고 예. 얼굴이 큰 석상들이 쭉 서 있는 네네네. 거기 얘기인데 이스터 섬. 그 이스터 섬이 굉장히 고립된 생태계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구수가 너무 늘어나 가지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자원이 고갈되고 그래서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백인들이 거기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생태계가 파괴된 후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인류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생태계가 너무 살기 힘들고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서로 죽이고 막 뺏고 이런 아주 험한 세상이 오고 예. 그 출산율이 줄어들더라 하는 것을 이제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비슷한 행태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인구 구조,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피라미드를 시간에 따라서 쭉 그려본 건데 크게 보면 농업 사회의 인구 피라미드는 삼각형으로 예.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 사회에서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애를 낳으면 100일 전에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한 살 이상 될 때, 그러니까 돌이 지나야 이름도 짓고 그러지. 그 전엔 애를 낳아도 죽을지 모르니까 뭐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이 낳아서 많이 죽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농업 사회가 유지가 안 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산업혁명이 딱 일어나니까 백신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유아 사망률이 뭐 제로에 수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뭐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왜냐하면 많이 낳는데 안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를 낳아서 반타작을 하면 옛날 할머니들이 10명을 낳아서 5명을 키우면 크게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렸을 때 많이 죽어가지고. 그렇죠. 예,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인간이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출산율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출산율을 줄이고 노인들은 그냥 살아 계시고 그러니까 인구 피라미드가 역삼각형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세월이 흘러서 지금 노인들이 세월이 많이 흘러서 돌아가시고 조금 난 젊은이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는 이렇게 박스형 세상이 온다. 박스형 세상이 예. 온다. 좁은 박스형, 세로로 긴 박스형
넓은 많이 박스가 아니라. 낳지도 않지만 잘 죽지도 않는. 그렇죠. 오래 사는. 그대로 올라가는. 그게 인구가 아주 많지는 않은.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미래. 이상적이네요. 저게. 이상적이죠. 근데 문제는 요 역피라미드가 됐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에서. 예, 지금. 그래서 그 심각한 문제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1950년대까지 평균 수명이 50세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빨리들 돌아가셨어요. 예. 유아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유아 사망률이 줄어들고 수명 연장돼서 이제 인구가 굉장히 늘어난 거죠. 예. 예. 그래서 옛날 다산 선생은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정약용 선생님 문집에 보면 6남 3녀를 낳아서 2남 1녀를 키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못 키우신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양반집에서 3분의 1밖에 못 키웠으면 일반 평민들이야 뭐 말할 수도 없는 거죠. 많이 나왔지만 조금밖에 못 키우는. 그렇죠. 왜냐하면 다 죽으니까. 예.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좋아졌는데 산업혁명의 효과라는 게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당시 1800년대에는 절대 빈곤율이 90%쯤 됐어요. 그러니까 예. 10명 중에 9명이 헐벗고 굶주려 있었다는 거죠. 헐벗고 굶주린 상태. 절대 빈곤율. 네.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절대 빈곤율이 점점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절대 빈곤율이 10%도 안 돼요. 네. 10명 중에 진짜 헐벗고 굶주린 사람은 아프리카 극빈국을 다 합쳐도 예. 10명에 1명 정도 될까 말까 그것도 예. 채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인구로 보면 산업혁명 당시에 세계 인구를 5억 명에서 7억 명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예, 많이 늘었네요, 진짜. 근데 5억 명에서 7억 명 되는 인구의 90%가 절대 빈곤이었는데 지금은 80억 인구 중에 절대 빈곤은 10%도 안 된다. 그럼 90% 이상이 절대 빈곤을 다 벗어나서 잘 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효과는 진짜 위대한데 네. 문제는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거죠.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 자원 고갈 문제 또 환경 파괴 문제를 제일 먼저 지적한 게 1972년에 로마 클럽이라는 그 유럽의 지식인 모임들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인류의 미래를 이렇게 걱정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연구 보고서를 낸 게 바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인류는 한없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막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막 번영하고 이제 자동차도 타게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전기도 예, 보급되고 그 질병도 퇴치되고 그랬는데 인류 문명이 이제 한계에 도달한다. 근데 다시 말하면 인류 문명이 어느 순간에 멸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원을 너무 많이 개발해서 자원이 고갈되고 이제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기후 변화가 생기고 식량이 부족하고 환경이 오염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보고서를 내니까 이 보고서가 그냥 전 세계적인 지식계를 강타해가지고 예. 3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되고 3천만 부 이상 팔려나가면서 전 세계 지식인들이 성장의 한계를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미국인만큼 자원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면 지구가 5개 있어야 된다. 한 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지구 한 개의 미국인처럼 살려면 인구가 15억을 넘으면 안 된다. 근데 지금 80억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아까 전에 그 생쥐 생태계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출산이라는 게 지금의 환경을 적응하기 위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고 그러면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살기 좋아지는 거죠. 살기 좋아지는. 예.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습니다. 이 땅에 너무 많은 사람이 지금 살고 그렇습니다. 있어. 더 좋은 사회를 향해서 이동하는 과정이라는 거네 저출산이.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출산이라는 이 인구 폭탄을 피해가는 게 우리가 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왜 사람들이 저출산과 위기라고 하냐? 인구 감소를 재앙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축복이라고도 생각하는가? 이 문제부터 우리가 다루지 않고는 인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장기 축복. 단기 괴로움. 단기 고생이지. 예. 인구가 갑자기 그런 줄어들면. 거네. 이 프로께서 정확하게 아주 정리를 해주셨어. 말씀하셨던 역피라미드 때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직사각형으로 갈 때까지의 그 전환 과정만 잘 건드리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교수님 2% 안 대표 우리만 무서운데. 요 세대들만 그냥 노인이 바글바글한 시기에 잠깐 살다가 그러니까 간병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다가
지나가면 떠나가면 이제 우리 그러면 아이들 딸들 세대는 또 고생도 많지 않아? 괜찮아. 지금 두 분이 요 막 세대의 고민인 거죠. 이 인구 저출생 문제를 가장 쉽고 간명하게 잘 정리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살기 괴로울 것 같으니까 좀 투정 부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길게 보면 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재앙과 축복이냐 이걸 보면 예. 지금 시작은 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선진국에서 시작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개발도상국도 줄어들고 있어요. 예. 물론 예외가 한두 개 나라는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 국가, 아라비아 국가도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엔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세계적인 인구가 출산율이 이렇게 급감하고 있다. 예. 감소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시작은 성평등 때문에 여성들이 학교에 다니고 그다음에 그 직장을 갖고 일과 삶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제한된 생태계라는 지구에서 인류가 지속 가능한 생존을 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하고 이거는 있는 거다. 희망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저출산은 인류 문명이 가지고 있는 메가 트렌드고 이거는 범세계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좋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좋은 일을 가지고 뭐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왜 축복이야? 사람들 애를 적게 낳고 적게 낳으면 점점점 줄어들어서 마지막에는 2명 남았다가 1명 남았다가 싹 없어지는데 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펜실바니아 대학교 연구진이 예. 1975년부터 30년간 그 37개국의 인구 통계를 가지고 쭉 추적 조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학술지 중에 가장 권위 있다는 네이처에다가 발간을 했는데 예. 출산율이 점점 지줄어들어가서 언젠가는 어떤 환경이 되면 출산율이 반등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운드. 예. 그렇겠죠. 그럼 어디 가서 이게 반등하느냐? 예. 요거를 이제 HDI 인덱스 그래가지고 그 유엔에서 만든 지표인데요. 네.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 이렇게 부르는데 1인당 국민 소득하고 그다음에 교육 연한, 평균 수명 이런 걸 넣어서 인간의 삶의 그 정도를 예. 측정한 거예요. 예. 요 지표상 이게 1이 되면 완벽한 건데 0.85에서 9 사이가 되면 출산율이 반등하더라. 그러니까 HDI 지수가 그거보다 낮으면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아주 그 좋은 조건이 되면 반등하더라. 그런데 한국은 예외였습니다. 예. 반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지수에 아직 안 간 거 아니에요? 도달을 아직 안 했다. 그 도달은 했는데 예. 반등은 안 한 거죠. 삶의 질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반등한다 어떤 그렇죠. 거에도. 그렇죠.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에 그럼 지금 5천만 이상 살고 있는데 적정 인구가 얼마냐? 근데 적정 인구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네덜란드의 인구 밀도를 기준으로 하면 한반도에 4천만이 살 수 있고 예. 일본의 인구 밀도를 기준으로 하면 3,300만. 프랑스 인구 밀도를 기준으로 하면 1,200만 정도 사는 게 적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알 수 없는 거죠. 적절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이 결국 이제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요거는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예. 환경이 나빠서 저출산이 온 거지만 예. 삶의 질이 이렇게 개선이 되면 이게 나아질 거다. 나아질 예. 거다. 언젠가는 나아진다. 이건 이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의 문제. 왜 우리만 저출산율이 유독 낮은가? 한국의 출산율이 유독 낮은 이유는 인구 과잉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과당 경쟁 때문이고 세 번째는 저성장 때문이다. 라고 제가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성장도 있어요. 예. 근데 인구 과잉? 아니 세계적으로 인구 과잉이라며 예. 산업혁명 때 7억 인구가 지금 80억 됐으니까 인구 과잉 아니야. 예. 그런데 한국은 평방 킬로미터당 인구 밀도가 517명이거든요. 너무 예. 많구나. 스웨덴은 25명이에요. 그다음에 프랑스가 높다 그러는데 120명이에요. 세계적으로 인구 밀도 높다는 데가 일본 340명인데 우리는 517명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인구 과잉 플러스 인구 과잉이 우리한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로 치면 좀 많이 뻥튀기 돼 있는 셈이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죠. 약간 기준을 맞춰서 어떻게 보면 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런데 거기다가 일자리 수도권 집중도, 그다음에 인구 수도권 집중도가 이것도 장난 50%예요. 아니지. 예. 근데 독일은 수도권 집중도가 4%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엄청 낮은 거죠.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 그러는 유럽에서 제일 높다는 프랑스가 23%인데 우리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일본조차도 31%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 밀도가 평균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그 높은 인구 밀도가 수도권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도가 높아도 또 더 높은 거죠. 예.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매 정부 임기마다 경제 성장률이 평균 1%씩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유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인구 밀도가 높은 게 누구 잘못이냐? 물론 따지면 우리 윗대 조상들이 산업혁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영국 같은 나라는 산업혁명을 일찍 해가지고 예. 영국의 조상들이 배 타고 미국 가가지고 미국 다 가서 살잖아요. 아.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세계 좋은 땅 다 점령하고 프랑스, 독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고 다 이민 갔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오불오불 모여가지고 이 땅을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따지자면 산업혁명을 먼저 한 나라 그 선조들은 좋은 땅을 그냥 가져갔고 전 세계의 좋은 땅들을 다 차지하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다 몰아내고 예. 그리고 잘 사는데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다 몰려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거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이거 인재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거 이것도 인재죠.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산업혁명 일찍 못한 거는 그렇다 쳐도 예. 지금 수도권 일자리 집중도하고 경제 성장률은 우리가 개선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인구 문제에 가장 성공한 나라 또 비교할 수 있는 나라를 프랑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럼 프랑스는 인구 밀도가 우리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517명하고 119명이니까 그죠? 예. 예. 수도권 집중도가 우리 50%인데 프랑스는 23%예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우리가 4배 높고 수도권 집중도가 2배 이상 높으니까 예.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수도권에서의 경쟁 정도는 프랑스 청년들에 비해서 8배에서 10배 정도 높다. 그런 셈이네요. 2배 높아도 힘든데 몰려 있다. 10배 높으면 이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헬조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소리를 치니까 아무도 이거 들어주지도 않았죠. 요즘 젊은이들은 되먹지 않았어. 이렇게만 생각한 겁니다. 이거 진짜 헬조선이에요. 그래서 아우성을 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몸으로 여기다 반응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삼포세대로 반응한 거예요. 말로 안 되니까. 그래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 겁니다. 연애라는 게 그 인간적인 원초적인 본능 아니에요? 그렇죠. 이 본능을 버릴 만큼 괴로웠다는 거죠. 결혼이라는 게 인생의 보금자리 아닙니까? 예. 인생의 보금자리를 포기할 만큼 괴로웠다는 거예요. 거기다 출산을 안 한다는 것은 이 생명체의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체의 기본적인 재생산 욕구까지 포기할 정도로 괴로웠으면 예. 이 한국 청년, MZ세대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 이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조금 전에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에서요. 예.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게 일하는 사람들 인구도 저렇게 집중되어 있는 거겠죠? 인구 집중도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죠. 50%. 인구가 있어야 일자리도 있고 예. 일자리가 있으면 인구가 있고 예. 그러는 거니까. 예. 그러면 일자리가 없지는 않을 텐데 저 여기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경쟁이 심해서 힘들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독일, 영국, 프랑스가 더 높잖아요. 예. 그나마. 예. 그럼 경쟁은 거기가 더 치열하고 답답한 거야. 우리가 더 치열하고 답답한 거야.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요. 일자리 같은 것은 이제 수도권 같은 데나 이 도시에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예. 지방에는 일자리가 생길 수가 그러니까 없으니까. 자꾸 집중되고 그래서 그러겠죠. 이 청년이나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일자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도 수도권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은 서울로 올라오고 일자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 프라겠구나. 예. 그러니까 인프라가 몰려드는 청년들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을 못 받아내고 있는. 그렇죠. 그러면 왜 일자리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수도권을 꼭 지키고 있느냐? 예. 그 이유는 수도권을 지키고 있어야 땅값이 올라가고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뭐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집중도가 그렇죠. 높으니까. 그러니까 땅값이 수도권에 있어야 땅값이 유지되고 올라가니까. 또 거기서도 교육을 받아야 또 거기서 또 그렇죠.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일자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고령자, 노인 세대 아니면 이런 세대들이 수도권을 기득권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지키고 있고 그 땅값은 자꾸 오르니까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끼어들 틈 자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언더스탠딩 그 문명사 시리즈를 하면서 예. 시장의 실패, 토지 시장의 실패, 뭐 주거 시장의 불로소득 실패 이런 얘기를 도처에서 해왔는데 예. 지금 아주 우리 이 프로께서 딱 지적하신 것처럼 수도권 인구 집중도의 문제가 바로 토지 시장의 실패에 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구가 토지 집중됐으나 분배가 잘 안 되고 있는. 예.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창출하는 데서 기업 활동을 하는 데서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업 활동을 하는 게 도시에 집에서 기업 활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도시로 모여들면 예. 직업을 갖지 않은 노인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빠져줘야지 효율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그렇죠.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빠지는 거예요. 못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에 땅을 갖고 있으면 땅값 오르는 것만 가지고도 잘 살고 더 잘 살 수 있는데 왜 빠져나가느냐. 그것도 조금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예. 그 맞는 말씀이에요. 수도권에 살다가 수도권에 있는 집을 젊은이들에게 세 주고 본인은 뭐 천안이나 평택이나 더 이남으로 내려가서 사셔도 좋고 그러면 괜찮겠네요, 그죠? 그렇죠. 세를 주든지 아예 세를 팔든지. 주든지. 근데 뭐 세 주다가 안 되면 팔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토지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의 불로소득이 존재하는 한 이 일자리 집중도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수도권의 집중도라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부작용이 많지만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회사가 모여 있어야 되고 사람도 모여 있어야 되고 예, 예. 학교도 모여 있어야 되고 교통도 모여 있어야 되니까 예. 굉장히 헬시티가 됐지만 예. 경쟁력이라는 게 그런 거지. 장점도 있고. 한가하게 그렇게 그런 게 아니지 않을까? 근데 라고 그 생각했는데. 경쟁력은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의 경쟁력이거든요. 예. 근데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사람이 이 수도권을 지키고 있어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진입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의 삶을 너무너무 고되고 힘들게 만드는 힘들게 거예요. 만든다. 주거비를 올리고 그래서 지금 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규모의 경제, 예. 기술의 경제, 예. 그래서 도시가 있어야 국가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예. 도시 집중의 효율을 이거는 달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도시 집중의 효율을 달성한 게 아니라 땅값이 올라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서울을 딱 지키고 모든 그 불로소득으로서 가치를 이렇게 회수해 가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돈 벌어서 전부 집세 내는데 다 써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더 떨어지고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근데 집을 안 파는 것까지는 이해는 돼요. 그게 이제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의 실버타운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거랬잖아요. 예. 실버타운에 들어가려면 서울의 경기도에 있는 내 집을 팔고 실버타운을 분양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지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놔뒀으면 계속 올랐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안 팔고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 말씀하셨던 왜 일자리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몰려 살아라고 하는 건 이제 은퇴한 노인들도 왜 수도권에 거주하려고 하느냐인 건데요. 예. 그분들이 집을 안 파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뭔가 그분들도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이거를 세 주고 내가 다른 데 가서 살면 이익이 되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그렇게 자꾸 크라우드 되고 몰리면 월세는 올라가니까 여보 우리 이거 월세 주고 나면 밑에 가면 훨씬 더 넓고 좋은 집 사는데 그렇게 합시다. 파는 거 아니더라도. 예. 그런데 그런 선택조차 안 한다는 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월세는 또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료 혜택이라든가 예. 왜 그럴까? 문화적인 왜 그럴까? 혜택이라든가 네. 이런 혜택이 또 서울에 다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내가 왜 지방에 가가지고 살아 서울에 살아야지 병원에도 좋은 병원에 잘 다니고 맞습니다. 서울에 있어야지 연극도 한번 보고 네. 오케스트라도 보고 네. 그리고 모든 게 스포츠 서울에 게임도 있으니까. 보고 그러니까 서울이 살기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 그러니까 왜 그러면 서울이 그렇게 살기 좋으냐? 국가의 공공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혜택을 국가가 혜택을 서울 사는 사람한테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세금 부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세금 부담을 올리고 혜택을 줄이면 악순환인데. 다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소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못 하는 거죠. 근데 오페라 하우스 하나를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에 지어야 그게 효율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계속 몰려 있는 곳에 오페라 하우스도 짓고 공원도 짓고 예. 박물관도 짓고 미술관도 짓고 그거를 지방으로 지으면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나라 돈 아끼느라고 거기다 지은 한 건데. 건데 예, 예. 그렇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 서울이 더 집중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풀어야 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토지라고 하는 그 제한된 재화가 서울에 있는 토지 가격을 계속 올려서 불로소득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균형이 벗어나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실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 합리적으로 한 건데 예.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가 실패의 결과가 나오는 저는 거죠.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만약 이렇게 되면 음, 시장에서는 여기 사람들이 자꾸 몰려드는구나. 음, 그럼 집값이 올라가는구나. 음. 그럼 집을 더 지어야 되는구나. 지으면 팔리겠구나. 심지어 비싸게 팔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시장은 작동을 해서 더 많은 집을 지을 텐데 그린벨트. 그린벨트가 있으니까 시장이 어떻게 지어요? 그린벨트 바깥으로 넘어가서 지으면 미분양. 그럼 그린벨트에다 딱 지으면 제일 좋을 만한 요런 안성 맞춤인 그런 땅은 규제를 못 짓게 하고 야 여기는 이렇게 5층짜리 아파트밖에 없고 여기 단독주택인데 야 높게만 지으면 한 200명 들어와서 살 수 있겠다. 짓자라고 하면 그러지 마. 안 돼. 지었다가 번 돈은 내놔. 이런 규제가 있으니까 시장이 작동을 못하는 거다.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예, 그게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 프로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좋아 그럼 그린벨트 풀어. 완전 그래가지고 그 집 다 지어줘. 어. 그럼 이제 수도권 집중도가 와. 50%에서 또 와. 70%, 90% 올라가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완전히 망해버리죠. 어. 토지 문제가 시장의 균형을 안 찾아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시 집중도가 점점 올라가고 집중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제는 나빠지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초래되는 거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 젊은이들 3포 세대한테 기성 세대가 뭐라고 대응했냐면 야 우리는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어도 예, 어? 예. 애 아들 딸 낳고 저 사골세 방에서 연탄 갈아 넣으면서 애 하나 예. 업고 하나 안고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말이야 밥값보다 비싼 그 브랜드 커피 사서 마시고 명품복 걸치고 다니면서 뭐가 힘들어 이렇게 이제 막 야단을 치기 시작한 거죠. 예. 근데 한 마디도 안 틀린 말씀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 같은 맞대는 기성세대는 구구절절히 이해는 가는데 그 말씀이 옳으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요? 왜 그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기성세대는 예. 아프니까 청춘이야. 젊었을 때 다 그런 거다. 나도 젊었을 때 힘들었어. 그렇지. 너희만 힘들어. 진짜 잘 팔린 책인데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렸죠. 예. 예, 왜냐하면 솔루션은 안 주고 위로만 한다고. 제목을 들을 아픈 게 때는 너는 개책냐? 맞습니다. 따뜻하게 다가왔는데 결과적인 해결책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젊은이들을 굉장히 윽박지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에도 보면 이런 글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 글을 읽어보면 눈에 눈물이 탁 고일 정도로 구굴절절히 쓰셔서 우리 윗세대가 얼마나 힘들게 사시면서 애들을 키워냈는지 그런데 그 말씀이 꼭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처음 쓴 책이 13년 전에 은퇴가 없는 나라라는 저 책을 김 교수님이 쓰신 거예요? 제가 쓴 겁니다. 예. 근데 아. 제가 왜 이 책을 썼냐? 예. 아니 국가 발전 원리하고 4차 산업혁명 연구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저출생 문제를 왜 다루냐? 4차 산업혁명 후에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그 뒤에 가서 말씀드리죠. 왜 4차 산업혁명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유일한 해결책은 4차 그렇지. 산업혁명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사명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안승찬 이진우는 85세까지 일하다가 가야 된다. 은퇴가 없다. 미안하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문제 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 집중도 문제고 뭐 있지만 성장률이 낮은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살면 대충 예. 지금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여기서 예. 더 나빠지만 않으면 대충 버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성장률만 잘 나오면 되겠네요. 그럼 일단은 그렇죠. 저출산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노멀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골짜기만 잘 버티면 그렇죠. 그렇지. 이진우 안승찬만 좀 고생하다. 우리가 갈 때까지만 잘 버티면 되는 거잖아. 나라가 엉망으로만 되지 않으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은퇴 없이 살다 가고. 아 진짜 우리 근데 진짜 우리 진짜 힘들었는데.
태어나 보니까 나는 인구도 제일 많아. 100만 명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놀 때도 골목도 그냥 복작복작하고 초등학교 가면 오전반, 60명 오후반, 있고 막 중학교 가려고 하면 입시난, 고등학교 가려고 하면 입시난, 대학교 졸업할 때는 취업난. IMF에 뭐 힘드셨죠. 정말 힘드셨죠. 예, 예. 우리 근데 이제 그 죽을 때까지 일해야 청년들이 돼.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 이 청년들이 헬조선이라 그래도 아니면 삼포세대라 그래도 아무도 그 비명을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그 비명을. 그런 지도자도 없었고 그런 기성세대도 없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젊은이들이 굉장히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희망이 있어야 출산을 하는 겁니다. 희망? 예, 희망. 그 희망이 뭐냐 하면 지금 이 현실이 삼포세대, 헬조선, 흑수저, 뭐 지옥 불반도 이런데 기성세대는 윽박지르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청년이 이제 존재감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 처음에 그 행복에 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더하기 행복과 빼기 행복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행복이지 오늘하고 똑같은 내일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상태가 유지되는 건 불행입니다. 나빠지면 지옥이지만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한때 굉장히 높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때 국민소득이 굉장히 낮았어요. 1인당 1,000불밖에 안 됐어요. 근데 1인당 소득은 1,000불밖에 안 되고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었는데 기성세대는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왜 그랬냐? 왜 그러냐? 자기는 한국전쟁 이후에 100불 국민소득 100불 때 태어났어요. 뭐 꿀꿀이죽을 얘기하던 그 옛날에. 근데 아이를 낳을 때쯤 돼서 청년기가 되니까 국민소득이 1,000불이 된 거예요. 10배가 올랐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내 자식은 국민소득 10,000불 시대를 살아갈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려워도. 그렇죠. 내 자식들은 나보다 좋은 세상을 살아간다. 왜? 국민소득이 100불에서 1,000불 됐으니까 곧 10,000불이 된다. 그리고 이 사회 전체가 그렇게 믿고 있은 거예요. 낙관론이 있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낙관론. 사회적인 낙관론. 그렇습니다. 그게 경제 성장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낙관론이죠. 그런데 경제가 쭉 성장했어요. 근데 성장률은 떨어져. 그래가지고 정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소득 20,000불 시대에 태어났는데 국민소득 20,000불은 옛날 1,000불에 비해서 엄청난 행복이지만 이때 태어난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20,000불보다 좋아지면 행복이고 그대로 있으면 불행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경제 성장률이 정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경제는 성장률은 떨어지고 내 자식은 경쟁만 치열하지 나보다 좋은 세상을 살지 못할 것이야. 그러니까 애를 적게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정말 사글세방에서 연탄 갈아 넣을 때 아이를 낳은 거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거든. 내 자식은 잘 살 수 있어. 근데 지금 아파트에서 가스 난방 보일러 다 하고 이렇게 좋지만은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잘 살지 못할 거야. 그러면 애 안 낳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식도 겨우 사는 게 나랑 비슷할 거야라고 생각하면 힘들 것 같아요. 그 불행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는 거다.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지면 출산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이게 완전히 악순환 고리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명사 시리즈의 면면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경제의 본질은 성장입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출산 문제에 있어도 예외 없이 성장이 큰 문제라는 거죠. OECD의 합계 출산율 1.59는 축복인데 한국의 0.7은 재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까 나왔던 유엔의 그래프인데 세계적으로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 생존을 위한 인류의 적응이고 이게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축복이면 다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 근데 지구상에 보면 인구가 많은 나라가 있어요. 1억이 넘는 나라가 아마 14개국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14개국 중에 선진국은 미국하고 일본 딱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못 사는 개도국이에요. 근데 행복 지수가 높고 잘 사는 선진국 북구라파 이런 데 볼 것 같으면 노르웨이, 핀란드 인구 500만이에요. 덴마크도 그래요. 인구가 작아요. 스웨덴이 아마 1,000만을 좀 넘었을 거고 작고 잘 사는 나라 중에 인구 제일 많은 데가 네덜란드인데 1,700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인구가 줄어야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고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세계 인구 추세를 볼 것 같으면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위에 있는 빨간 점선이
전 세계 인구 출산율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 밑에 있는 까만 점선이 OECD 평균 출산율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이 인간의 모든 병이 비만에서 오지 않습니까? 예.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뭐 모든 게 이제 그 비만에서 오는데 예. 지구가 과잉 비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를 줄이면서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해지는 과정이다. 저출산이? 예, 저출산이. 우와.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하고 우와. 실제로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자원 고갈도 늦어지고 환경 와. 파괴도 늦어지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빨간 선을 보면 우리나라는 5.9에서부터 0.8, 0.7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과도한 다이어트를 위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과도한 다이어트에 의한 영양실조로 사망 직전에 가 있다. 제가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가파른 우리나라는 좀 문제다. 맞습니다. 아하. 그러면 서서히 되면 괜찮고 좋은 건데 이거는 조금 운동하고 뭐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해결되는 건데 예. 과도한 것은 막 그러네요. 영양실조가 오고 그 이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죽는다. 예. 제가 말은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이 말의 실체가 뭐냐 실제로 이 말의 실체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면 어떤 나라한테는 이게 축복이고 어떤 나라한테는 재앙인가.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데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하는 나라는 이 그 축복인데 아하. 경착륙을 하면 재앙이라는 거죠. 그럼 연착륙하고 경착륙의 차이 이걸 가르는 그 변곡점이 뭔가 이걸 예. 뭘로 가르냐. 그런데 이제 인구 피라미드에서 이제 이 역 피라미드 됐을 때 여기에 죽음의 계곡이 있다는 계곡이 거예요. 있다. 죽음의 계곡. 아. 그 저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데 이 죽음의 계곡이 뭐냐면 이제 부양비라는 게 이 세상이 가치를 창출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예. 기존의 부양비에 대한 정의는 생산 가능 인구를 15세부터 64세까지로 정의했어요. 예. 이 사람들이 일해. 예. 이게 산업화 초기에. 그러면 14살 이후에 어린이를 먹여 살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먹여 살린다. 이게 부양 비율이에요. 예. 예. 근데 요새 15살 되면 학교 가진 누가 그 일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현실적은 아닌데 어쨌든 이 부양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거에 유소년 아이를 너무 많이 낳으니까 부양비가 올라간 거거든요. 예. 예. 그럼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서 부양비가 올라갔으면 아이를 적게 낳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예. 이 문제 해결했어요. 이건 과거의 얘기고 지금은 뭐냐 하면 고령자. 아. 고령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유아는 안 나면 되지만은 살아계시는 고령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빨리 돌아가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 이제 분자가 아니라 분모 이게 저출산 때문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양비가 또 2배로 나빠지는 거예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과거의 인구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해결할 수가 없다. 아하. 그래서 이제 그 부양비라고 과거에 정의한 게 산업혁명 초기에 한 거라서 15세, 64세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에 실질적으로 아주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이 25세부터 54세까지 30년입니다. 예. 요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5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부양하는 사회거든요. 예. 물론 55세 이상도 일은 하는데 본격적인 직장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걸 이제 실체를 볼 것 같으면 1999년 이전에는 그 전에는 4명 5명이 된 적도 있지만은 예. 최소 3명 이상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사회였어요. 근데 이게 2030년을 지나면 머지않은 장래에 1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한다 그러면 자식 셋이 부모 하나 봉양하는 거 쉽죠. 예. 3분의 1씩 하면 되니까 혼자 하려 그러면 등골이 휘는 힘들죠. 거죠. 휘는 게 아니라 부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러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할 것 같으면 사회적으로 보면 의료보험을 불입할 사람 숫자는 적은데 예. 병원에 가야 될 노인은 많은 겁니다. 그럼 예. 의료보험 재정이 파탄나는 거죠. 연금을 불입할 사람은 적은데 연금 타갈 노인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연금 파탄나는 거죠. 그럼 세금 낼 사람은 적은데 세금 쓸 때는 많다. 그럼 국가 재정이 파탄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인구가 적어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저출산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사회 안전망이 다 깨져서 이 사회가 붕괴돼 버리는 거죠. 버틸 수 이게 있을 문제입니다. 만큼만 되면 이게 되는 다이어트하고 영양실조의 차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경제활동 인구 숫자가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서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간 상태. 요걸 제가 죽음의 계곡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경제활동 인구수를 죽음의 계곡에 들어가지 않고 소프트 랜딩을 할 수 버티게. 있도록 만드는 게 이게 목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가 5천만이 넘었는데 예. 5천만 인구를 지키자 사수하자 이거는 잘못된 계획이고 목표가 잘못됐군요. 예. 목표가. 그렇죠. 4천만으로 가든 3천만으로 가든 2천만으로 가든 그거는 좋은데 예. 어떻게 가든 죽음의 계곡에 빠지지 않고 소프트 랜딩을 해서 가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 말은 인구 감소 속도는 좀 줄여야 된다. 예.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네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명이 노인 한 명 부양하는데 예. 예전엔 3명이 하다가 한 명 하니까 허리가 휘어지니까 최소한 예. 두 한 명이 명이 3배를 벌면 될 거 아니냐. 맞습니다. 안 대표께서 항상 한 걸음씩 앞서가서 한 명이 3배를 벌면 되겠네. 제가 아니면 위에서 그 부양 받으시는 노인도 알바를 좀 하셔야지. 어렵잖아. 두 분이 지금 하신 말씀을 합치면 그 앞에 있는 청년이 없는 나라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두 분이 지금 딱 말씀하셨어요. 어?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왜 이 문제들을 그 기라성 같은 인구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했냐? 이게 가정도 잘못됐고 진단도 잘못됐고 처방도 잘못됐기 때문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가정이 뭐가 잘못됐냐? 이 인구학자들이 전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애를 안 낳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과당 경쟁 때문이라니까요. 저성장 때문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명사적인 이런 흐름 속에서 인구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숲을 보지 못하고 잎새와 가시를 가지고 숲을 예. 해결하려고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줄어드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구 학자들이 이걸 해결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고 부양비가 문제다.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네. 저출산은 그냥 소프트 랜딩만 할 수 있으면 현상이에요. 예. 대한민국 국민이 3천만이 되든 2천만이 되든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복지국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과정 이거는 인류 문명의 대세고 큰 흐름이고 이 지구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려면 이게 줄어야 되거든요. 예. 80억 인구 가지고는 이거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줄어들어가는데 소프트 랜딩을 하면서 줄어들어가야지 하드 랜딩에서 중간에 깨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국민 세금 걷어가지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어? 예. 세금이 1인당 부족하겠죠. 2억씩 주려고 그러면 1년에 100조 원 필요한데 그 돈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야. 그래서 이 극복하는 방법을 이미 두 분이 예. 제가 10년 연구한 것을 두 분이 객관적으로 10초 만에 이래야 될 것 같아. 내가 느낌 보니까 싸요 지금. 10초 만에 해결하셨는데 음체를 못하겠구나 이게. 야, 근데 어떻게 말이 쉽죠? 어떻게 3배를 벌어? 너 어디 80에 어떻게 일하냐고. 한 사람이 세 사람이 한 명 부양하다가 세 사람이 지금 3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도 열심히 일해줘야 되지만 위에도 다이어트를 해야 돼. 그 노인도 노인 셋도 그냥 놓으시면 안 돼 이제 진짜. 노인도 좀 다이어트를 하고. 두 분이 제 10년 공부를 10초 만에 정리하신 것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한국적 저출산의 3대 원인 중에 인구 밀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예. 근데 수도권 집중 이건 해결할 수 있다. 어. 경제 성장률도 해결할 수 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편으로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것도 한참 지금 또 좋은 얘기 나오는데 또 끊어. 요 중간 재밌는 얘기니까 요건 다음 편 해야지. 야 진짜 대책이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뭐 원인 네. 분석은 얼추 그렇다 치고 뭐 대책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뭐 To be continue. to be continue. 근데 요 강에서 제가 한 가지 살짝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요. 옛날 1960년보다 지금은 저성장이죠. 네. 그러니까 60년에 우리나라 그 출산율과 지금의 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지금이 낮으면 그 저성장 때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 출산율은 계속 이렇게 내려왔는데 예. 그러니까 내려오는 중간 5명, 4명, 3명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중간에 우리는 저성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70년, 높았는데 80년, 80년대 중반, 뭐 90년대 초반까지도 성장을 잘했죠 우리가. 네. 그러면 그 정도 성장하는데 그때만 해도 출산율이 지금처럼은 꺾였나? 아니지만 조금은 난다. 5명 하다가 4명, 3명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건 그때 이건- 산화 제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것도 있었지. 초창기에는 산화 제한 때문이었는데요. 예. 지금 2%께서 하신 지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성장은 하고 있었는데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은 체감의 성장 자체가 아니라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봉급이 10만 원 올랐는데 예. 올해 5만 원 올랐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불행해지는 거죠. 다른 그러니까 나라보다 많이 성장하더라도 많이 하더라도 그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예. 예? 성장은 하고 있더라도 불행한 겁니다. 반도 안 맞았네 이 질문은. 다 틀렸는데 그냥 반은 맞았다고 하고. 교수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세요. 그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었어야지.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궁금한 거 있을 때마다 질문해야지 발전하는 거죠. 그래요. 예. 네, 요 다음 얘기는 대책에 대해서는 예. 다음 시간에 추가로 배워보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